안녕하세요. 세상만사 신기한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술술 풀어드리는 과학을 듣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문득 궁금해지네요.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는 따뜻한 아랫목에 계신가요? 아니면 볕 좋은 공원 벤치에 계신가요? 전국 팔도 어느 동네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귀띔해 두시면 제가 그쪽을 향해 더 반갑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는 정말 그 스케일이 실로 광대합니다. 바로 우리가 발 딛고선 이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 그리고 그 본질에 관한 두 가지의 아주 심오한 가설입니다. 두 가지 가설이요? 네, 하나는 이 우주가 거대한 생명체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 전체가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짜인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프로그램, 즉 시뮬레이션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언뜻 들으면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인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현대 물리학과 천문학의 최전선에서 아주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는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두 가지 가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또 어떤 과학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뭐랄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차분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주의 모습이 우리 몸속과 닮아 있다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모든 것의 시작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수학자의 아주 집요한 관찰에서 비롯되었는데요. 1970년대요? 네. 프랑스 출신의 수학자 부누아 망델브로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IBM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다루고 있었죠. 부누아 망델브로. 이름이 좀 낯선데 어떤 분이었나요? 그분은 과거의 수학자들이 너무 복잡하고 불규칙해서 그냥 외면해버렸던 그런 자연의 형태들의 아주 깊은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불규칙한 형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예를 들면 구름의 모양이라던가 산맥의 윤곽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특히 영국의 해안선처럼 한없이 들쭉날쭉한 모양들이었죠. 아, 해안선이요? 네. 그가 어느 날 영국의 해안선 지도를 컴퓨터로 확대하고 또 축소하면서 들여다보다가 아주 기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실이었죠? 멀리서 봐서 복잡하게 구부러진 그 해안선의 전체적인 패턴 있잖아요? 네네. 그 패턴이 어느 한 부분을 아주 크게 확대해서 본 세부적인 패턴과 통계적으로 거의 똑같다는 점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우리나라 서해안의 그 복잡한 해안선 모양이나 아니면 작은 배를 타고 해안가에 바짝 다가가서 본 바위 하나의 굴곡진 모양이 크기는 전혀 다른데 그 복잡한 정도나 형태는 계속해서 닮은 꼴로 나타난다. 이런 의미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분의 모양이 전체의 모양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지하학적 성질, 이것을 망델브로가 프랙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프랙탈. 네, 이게 부서진, 조각난을 의미하는 라틴어 프락투스에서 따온 말인데요. 어떤 작은 조각을 떼어내도 그 안에 전체 정보가 온전히 담겨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프랙탈. 과학 용어라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리를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입니다. 아, 브로콜리요. 네. 브로콜리 한 덩어리의 전체적인 모양, 마치 작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숲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작은 송이 하나를 떼어내보면 그 작은 송이 역시 전체와 똑같은 나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작은 송이에서 더 작은 조각을 떼어내도 그 모양은 변함없이 반복돼요. 이런 게 바로 프랙탈 구조의 본질입니다. 아하. 러시아의 전통 목각 인형 마트로시카를 떠올려도 이해가 쉽겠네요. 큰 인형 배를 열면 그 안에 똑같이 생긴 작은 인형이 들어있고 그걸 또 열면 더 작은 인형이 끝없이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군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망델브로의 발견이 단순히 자연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구나 하는 걸 넘어서 왜 그렇게 중요한 과학적 통찰로 여겨지는 겁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우주적 차원으로요? 네, 망델브로의 발견 이후 수십 년이 흘러서 천체망원경 기술하고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우주에 존재하는 수천억 개의 은하들이 도대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됐죠. 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기에 그랬을까요? 은하들이 우주 공간에 그냥 균일하게 흩뿌려져 있는 게 아니었고요. 아,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서로 막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은하들이 밀집된 필라멘트 구조하고 또 텅 빈 보이드 구조가 끝없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거미줄이라? 그런데 한 물리학자가 이 우주의 거대 구조 사진하고요, 현미경으로 촬영한 인간 뇌의 신경세포, 즉 뉴런의 연결망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주 사진이당 뇌세포 사진을요? 네, 그랬더니 놀랍게도 두 사진이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생겼던 겁니다. 세상에. 수억 광년 스케일의 은하계 분포도와 정말 눈에도 안 보이는 몇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뇌세포 연결망이 같은 프랙탈 구조를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이지 상상만 해도 전율이 느껴지는 발견인데요. 가장 거대한 것과 가장 미세한 것이 같은 설계도를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탈리아의 천체물리학자 프랑코 바차와 신경외과 의사 알베르토 펠레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두 구조의 복잡성이나 정보 저장 용량 같은 걸 정량적으로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우주의 거대 구조와 인간의 손에 피질 네트워크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수준의 복잡성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정말 옛 선인들이 인간은 작은 우주다, 소우주라고 말했던 그런 철학적 통찰이 현대 과학의 언어로 증명되는 순간처럼 느껴지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군요. 혹시 이 우주 전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의 뇌는 아닐까? 혹은 반대로 우리 뇌 속의 작은 뉴런 하나하나가 또 다른 우주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상상까지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일 수 있다는 가설은 과학과 철학의 경계를 허무는 아주 매력적인 생각이죠. 네. 그런데 선생님, 이 우주는 생명체 가설보다 어쩌면 한 걸음 더 나아간 더 기묘하고 현대적인 가설이 있습니다. 더 기묘한 가설이요. 네, 이 모든 것이 생명현상이 아니라 지극히 정교한 계산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 바로 그 시뮬레이션 우주론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우주 전체가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등한 문명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가상현실이라는 가설 말입니다. 네. 이 가설의 현대적인 기원은 2003년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 닉 보스트롬이 발표한 논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닉 보스트롬. 그가 세 가지 명제를 제시하는데요. 첫째, 인류 같은 문명은 기술적으로 성숙하기 전에 멸망할 확률이 높다. 둘째, 기술적으로 성숙한 문명은 자신의 조상을 연구하려고 시뮬레이션을 만들 흥미가 없다. 그리고 셋째, 우리는 거의 확실하게 시뮬레이션 속에서 살고 있다. 보스트롬은 이 셋 중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 그 논리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만약 첫 번째랑 두 번째가 거짓이라면, 그러니까 수많은 문명이 멸망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성숙했고 또 그들이 시뮬레이션을 만드는데 아주 흥미가 있다면 실제 우주의 수보다 시뮬레이션된 우주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질 테니 우리가 그중 하나에 속할 확률이 지극히 높아진다. 이런 논리군요. 바로 그 논리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이 우리가 현실에 살 확률은 수십억 분의 1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논리적 추론에 기반한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저 상상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로 제시되는 것들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세상의 최소 단위 문제입니다. 자, 먼저 과학적 사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현대 물리학에 따르면 이 우주에는 이론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길이의 최소 단위가 존재합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 이름을 따서 플랑크 길이라고 불리는데요. 플랑크 길이요? 네, 약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제곱미터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값이죠. 이보다 더 작은 공간을 논하는 건 현재 물리법칙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이 무한히 쪼개질 수 있는 그런 연속적인 공간이 아니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어떤 기본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는 컴퓨터 화면이나 텔레비전 화면을 아주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픽셀이라는 무수히 많은 작은 사각형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픽셀. 시뮬레이션 우주론자들은 바로 이 플랑크 길이가 우리 우주라는 시뮬레이션의 해상도를 결정하는 우주적 픽셀의 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이 완벽하게 매끄럽지 않고 어떤 격자 구조로 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죠. 아, 정말 흥미로운 발상입니다. 하지만 그 플랑크 길이라는 게 우리 물리 이론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지 실제 공간의 최소 단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압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거라기보다는 단서 또는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서는 뭔가요? 두 번째 단서는 우주의 속도 제한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 우주에는 질량을 가진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없는 절대적인 속도의 상한선이 존재하죠. 네, 바로 빛의 속도,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 말이죠. 광속 불변의 원리는 현대 물리학의 대전제 중 하나고요. 네. 그런데 시뮬레이션 가설의 관점에서는 이 절대적인 속도 제한이 매우 의심스럽게 보입니다. 의심스럽다고요? 왜 전능해야 할 우주에 굳이 최대 속도라는 제한이 걸려 있을까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컴퓨터가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할 때 과부하가 걸리는 렉 현상 있잖아요. 게임하다 보면 버벅거리는 거요. 네. 그걸 막기 위해 시스템 설계자가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은 처리 속도 제한과 같다는 겁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는 해석이죠. 듣고 보니 그럴듯하게 들리네요.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로 본다면 빛의 속도는 그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CPU의 클럭 속도 같은 개념이 될 수도 있겠군요.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서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단서는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나옵니다. 아마 가장 기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텐데요. 아, 양자역학이요? 네, 바로 관찰자 효과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미시 세계에서는 전자 같은 입자들이 우리가 관찰하기 전까지는 명확한 위치나 상태를 갖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 가능성이 중첩된 확률의 구름 상태로 존재하다가 우리가 관찰이라는 행위를 하는 그 순간 그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확정되면서 비로소 실체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와, 마치 우리가 쳐다볼 때란 세상이 제 모습을 갖추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군요. 네, 바로 그 점을 최신 컴퓨터 게임의 원리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게임의 원리요? 요즘 게임들은 한정된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플레이어의 시야에 들어오는 부분만 정밀하게 그리거든요. 네. 등 뒤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아예 그리지 않거나 대충 묘사하다가 플레이어가 뒤를 돌아보면 그제야 부랴부랴 해당 공간을 그려내죠. 아, 양자역학의 관살자 효과가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주라는 시스템이 굳이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계산해 놓는 게 아니라 관찰될 필요가 있을 때만 현실을 렌더링함으로써 계산 자원을 아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플랑크 길이, 빛의 속도, 관찰자 효과. 각각의 단서들을 듣고 나니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기반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만약에 이 가설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 모든 기억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결국 누군가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하는 허무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관점을 조금 바꿔볼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관점을 바꾼다면요? 설령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모든 경험과 감정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의 따스함, 오랜 친구와 나누는 대화의 즐거움, 사랑하는 이를 향한 애틋한 마음, 이런 감정들은 데이터로 구현되었을지언정 그것을 체험하는 나에게는 온전한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아, 세상의 근본 재료가 원자이든 아니면 컴퓨터의 언어인 비트든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희로애락의 진실성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가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의 태도가 한결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유로워진다뇨? 이번 생은 어차피 한바탕 잘 만들어진 게임과 같은 것이니 사소한 실패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나만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쳐보자 하는 뭐랄까 대담한 용기를 얻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하, 정말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토록 정교하고 아름답게 설계된 무대라면 그 위에서 주저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한 명의 멋진 주인공으로서 후회 없이 춤추고 노래하는 편이 훨씬 현명한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발딛고 선 이 현실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네. 우주가 거대한 생명체이든 아니면 잘 짜인 시뮬레이션이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경이로운 미스테리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스테리를 탐구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입맛에 좀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뉴스나 신문을 보시다가 이건 도대체 무슨 원리일까 하고 궁금했던 게 있다면 주저 말고 아들, 딸에게 말하듯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제가 돋보기 쓰고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도 제가 길 잃지 않고 선생님 댁으로 바로 찾아올 수 있답니다.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을 듣다였습니다. 늘 강건하십시오.